엄마, 땅은 당연히 장남인 제가 더 많이 받아야죠. 그날 밤 거실에서 들린 큰아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 자식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둘째 수진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잡채, 막내 지혜가 즐겨 먹던 된장찌개.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칼질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자식들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언제나 자식들과 함께였거든요. 엄마는 항상 우리 생각만 하시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저는 평생 제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술로 세월 보낼 때도, 작은 식당 하나로 세 자식 대학 보낼 때도, 무릎이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았습니다.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오전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며느리 은혜와 손주 2명이 함께였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니, 이상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잘 안 오던 며느리가 오늘따라 이렇게 친절하다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홍삼 세트인데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민수가 건네는 쇼핑백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생신에도 전화 한 통이면 끝이던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비싼 선물을? 하지만 곧 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의심만 늘었나? 아들이 효도하는 건데 고마워해야지. 오후 1시쯤 둘째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딸을 보니 제 낡은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SNS에 올릴게요. 평소 사진 찍는 걸 귀찮아하던 딸이 오늘따라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도 계속 각도를 바꿔가며 찍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딸이 저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엄마, 이거 상품권이에요. 필요한 거 사 쓰세요. 수진이가 건넨 백화점 상품권 봉투가 두둑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용돈도 잘 안 주던 딸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다니. 아, 수진아. 이럴 필요 없는데. 에이, 엄마. 제가 효도하는 건데 받으세요. 그 말을 하는 수진이의 눈이 민수 쪽을 슬쩍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서로 의식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효도 경쟁을 한다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오후 3시쯤 막내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수수한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차림.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만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직접 만들었어. 지혜가 수줍게 건넨 케이크는 모양이 좀 삐뚤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없어도 항상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거든요. 어머, 지혜야. 케이크 하나만 가져왔어? 형이랑 언니는 저렇게 비싼 선물 줬는데. 수진이가 은근히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어요. 역시 지혜는 준비성이 없어. 엄마한테 뭔가를 드릴 거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지혜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지혜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혜가 직접 만든 게 제일 좋아. 엄마는 이게 제일 좋단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작아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형과 언니의 화려한 선물 옆에서 자신의 손수 만든 케이크가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 평생 제대로 해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는구나.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막내 지혜는 주방에서 저를 도우며 말없이 일만 하고 있었어요. 지혜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빠 언니가 좀 그래도 나쁜 마음은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저도 돈 좀 벌어서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할게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평생 형과 언니 그늘에서 살아온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수진이는 학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음식이 맛있다며 잘 먹어줬고요. 자, 다들 잠깐 제 말 좀 들어봐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엄마가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려고 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정리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원장 말이야. 우리 땅 있잖니. 15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나눌지 정하려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민수와 수진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갑자기 더 밝게 웃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직 그런 이야기 할 때 아니에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니. 나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어머니, 그래도 너무 일찍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도 거들었지만 그의 눈은 벌써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식들은 각자 예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녁 먹고 바로 가던 아이들이 말이에요. 역시 유산 이야기를 꺼내니까 관심이 생긴 건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아이들이 오랜만에 집에 머무르는데 좋게 생각해야죠. 밤 11시쯤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온 집안에 있다는 게 오랜만이라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지. 유언장 작성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 거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안 잔 모양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리면 안 될 대화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우리가 얼마씩 받는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다 멈춰 선 채로 말이에요. 일단 조용히 해. 엄마가 들으면 안 되잖아.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15억이면 장남인 오빠가 절반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관례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들렸습니다.
뭔 소리야? 나도 딸이지만 똑같이 효도했는데.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아들이 더 받아? 수진이가 발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두고 다투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좋아. 그럼 5대5로 나누자. 나 7억 5천, 너 7억 5천. 지혜는 뭐 좀 주면 되지. 오빠가 무슨 권리로 지혜 몫까지 결정해? 근데 지혜한테까지 줄 필요 있어? 걔는 결혼도 안 했고 엄마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못 받았잖아.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아예 안 줄 순 없잖아. 적당히 1억 정도? 너무 많아. 5천만 원이면 충분해. 어차피 엄마가 우리한테 더 많이 투자하셨잖아. 투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쏟은 사랑과 희생을 투자라고 표현하다니. 그리고 오빠, 우리 내일 변호사 오면 엄마한테 우리가 얼마나 효도했는지 잘 어필해야 해. 엄마가 감동받게끔.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오늘부터 최대한 엄마 비위 맞춰줘야 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저렇게 친절했던 거구나. 비싼 선물도 밝은 미소도 함께 자고 간다는 것도 모두 유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이불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티내면 안 돼. 내가 들었다는 걸 알면 안 돼.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말이에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걸 그랬어요. 민수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에고 어머니, 편히 주무셔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젯밤엔 제가 빨리 유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침 식사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이도 나타났어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말이에요. 엄마, 오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나도 도와줄게,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수와 수진이가 서로 먼저 효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쓰렸는지 몰라요. 이게 다 연기였구나.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희는 앉아서 밥 먹어라. 그때 막내 지혜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행주를 들고 상을 닦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너도 앉아 있어. 언니가 할게. 수진이가 말했지만 지혜는 그냥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이 아이는 어젯밤 형과 언니가 자기를 5천만 원짜리로 취급한 것도 모르고 있겠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오전 10시쯤 변호사 선생님이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연락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내더니 거실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머님께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실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말하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곡동 땅시가 약 15억 원, 그리고 예금은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많지 않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고작 그 정도였어요. 다 자식들 키우는 데 쓰고 나니까 제게 남은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총 약 15억 5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와 수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분배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뒤에 감춰진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그게 엄마가 잘 모르겠어서.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 분이시니 각 3분의 1씩. 변호사의 말에 민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근데 변호사님, 장남이 좀 더 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제사를 모신다든가 부모님을 모신다든가 하는 이유로. 요즘은 그런 관습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가능은 합니다. 수진이가 발끈하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만 더 받는 건 불공평해요. 저도 엄마한테 효도 많이 했는걸요. 나도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참고로 물어본 거지. 민수가 변명했지만 두 사람의 신경전이 시작된 게 느껴졌어요. 그럼 지혜는요? 제가 막내를 언급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도 당연히 받아야죠. 똑같이 3분의 1씩. 변호사가 말했지만 민수와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근데 지혜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잖아요. 너무 많이 주면 관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수진이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지혜한테는 좀 적게 주고 대신 나와 수진이가 지혜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수도 거들었어요. 둘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지혜를 받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오빠와 언니의 말에 반박할 기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지만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정하는 대로 할게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이 아이는 평생 오빠와 언니에게 밀려 살아왔어요. 자신의 몫을 주장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변호사님,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저는 유언장 작성을 미뤘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다시 오겠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나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오늘 결정 안 하세요? 오늘 끝낼 수 있었잖아요.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니. 그래도 너무 오래 끌면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이도 재촉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내가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오후가 되자 민수와 수진이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을 나섰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래 머물겠다고 하더니 말이에요. 아마 제가 오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서 실망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저희는 먼저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잘 생각하셔서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걱정돼요. 걱정이라니. 제 건강이 걱정인 게 아니라 유산이 걱정인 거겠죠. 두 자식이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막내 지혜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빠랑 언니가 좀 그랬죠? 저한테 적게 주자고 해서.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많이 못해줬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저는 괜찮아요. 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민수와 수진이의 차가운 손과는 달랐어요. 엄마, 저 내일도 있을게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서. 그래, 고마워. 저는 막내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기록한 가계부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큰아들 민수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결혼 자금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지원 3천만 원, 총 1억 원. 둘째 딸 수진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학원 창업 자금 3천만 원, 차량 구입비 2천만 원, 총 7천만 원. 막내딸 지혜 대학 등록금 절반만 지원 1천만 원, 생활비 보조 500만 원, 총 1,500만 원. 숫자로 보니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 훨씬 많이 해줬어요. 막내에게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적게 해줬고요. 그런데 정작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건 막내뿐이구나. 눈물이 가계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숫자들이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많이 주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엄마, 유언장은 언제 작성하실 거예요?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건강하실 때 정리하셔야죠. 건강하실 때라는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마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하라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엄마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서.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4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 맞나 싶었어요. 오늘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다급했어요.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변호사님 다시 오시기로 했어요. 그때는 꼭 결정해 주세요. 수진아, 엄마가 아직. 엄마, 대체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간단한 건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어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결정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들어 자식들과 통화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매번 유산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막내 지혜였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지혜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싱싱한 채소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지혜야. 이거 뭐하러 샀니? 엄마랑 같이 밥 해 먹으려고요. 요즘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 지혜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오빠와 언니가 매일 전화해서 유언장 독촉하는 것을. 이 아이만은 순수하게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혜야, 너는 참 착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는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걱정 있으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엄마,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오빠랑 언니가 또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눈치가 빨랐어요. 역시 형제들이 무언가를 재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야, 솔직히 말해줄래? 너는 엄마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제 질문에 지혜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솔직히 유산 같은 거 기대 안 해요. 오빠랑 언니가 받으셔야죠. 저는 엄마한테 받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정말 많이 못해줬지. 아니에요, 엄마. 저 오빠 언니 대학 보내느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제 대학 등록금도 절반밖에 못 내주신 거 원망 안 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저까지 엄마한테 부담 드려서. 그래서 전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한테 손 안 벌리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내를 꽉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지혜는 제 방에서 함께 잤어요. 어릴 적처럼 제 곁에 누워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오빠랑 언니가 뭐라고 해도 엄마 편은 제가 들게요. 지혜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자식은 이런 거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오늘 퇴근하고 들를게요. 어머니랑 중요한 이야기 좀 하려고요. 무슨 이야기? 유산 분배건이요. 어머니가 계속 미루시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녁 7시쯤 민수가 도착했어요.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엑셀로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상속 분배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분배한 총 15억 5천만 원. 큰아들 민수 7억 원 45%, 둘째 딸 수진 6억 5천만 원 42%, 막내딸 지혜 2억 원 13%. 이게 뭐니?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가장 합리적인 분배예요. 제가 장남이고 제사도 모셔야 하니까 좀 더 받는 거고요. 수진이는 딸이지만 어머니한테 자주 연락하니까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거고요. 그럼 지혜는? 지혜는 솔직히 어머니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못 받았고 지금도 형편이 어렵잖아요. 2억만 있어도 충분할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랑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받았는지 계산해 봤어요. 저는 1억, 수진이는 7천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더 받는 게 맞잖아요. 투자받았다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자식 키운 건 투자였나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너희 키운 게 투자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많이 지원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더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그럼 지혜는 받은 게 적으니까 적게 받아야 한다는 거니? 네, 뭐 그런 셈이죠. 민수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혜한테 적게 준 건 돈이 없어서였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거든. 그래도 어머니, 결과적으로 저랑 수진이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오늘은 이만 가봐.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결정해 주셔야 해요. 변호사님도 오시기로 했고요. 민수는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자기 계획대로 결정하지 않아서 실망한 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간 후 저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어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키운 건가? 돈을 많이 줘서 이렇게 된 건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오빠 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7억이나 받겠다고?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랑 오빠랑 똑같이 6억 5천씩, 지혜는 2억 5천. 이 정도면 공평하지 않나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내에게는 최소한만 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혜는 왜 적게 받아야 하니? 엄마, 지혜는 결혼도 안 했고 애들도 없잖아요. 저는 애들 키워야 하고 오빠도 대학생 자녀들 있고 필요한 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혜는 엄마한테 받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저랑 오빠는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수진이의 논리는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것. 수진아, 그게 말이 되니? 엄마가 지혜한테 못 해준 게 미안한데 유산까지 적게 줘야 한다는 거야? 엄마, 저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학원 운영이 쉽지 않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의 다정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자식들한테 사랑을 잘못 준 건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공평함이 뭔지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양심에 따라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야. 마음이지.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변호사가 오는 날. 그날 제 결정을 밝히겠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양심에 따라 결정할 거예요. 그게 68년을 살아온 제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니까요.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오는 날까지 이틀 남았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제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엄마, 금요일까지 꼭 결정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막내 지혜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제가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지혜는 요즘 자주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된다며 틈만 나면 들렀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유산 때문에 오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6시쯤 지혜가 도착했어요. 손에는 늘 그렇듯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 고마워. 근데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니요. 그냥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지혜는 부엌에서 익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고 국물을 내는 모습이 야무졌습니다. 지혜야, 너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엄마. 프리랜서라 바쁠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행복해요. 수입은 괜찮고, 솔직히 많이 버는 편은 아니에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근데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250만 원. 민수는 회사에서 월급 1,000만 원이 넘게 받고 수진이도 학원 운영으로 월 500만 원은 버는데 말이에요. 지혜야,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엄마 건강 챙기세요. 지혜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요. 오빠와 언니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삐지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둘이 마주 앉았어요. 지혜가 끓인 미역국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금요일에 변호사님 오신다고 들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그렇게 됐어. 엄마, 오빠랑 언니가 많이 재촉하죠? 그래.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진짜 유산 상관없어요. 오빠랑 언니가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혜야. 엄마, 저 솔직히 말할게요. 어릴 때부터 오빠랑 언니는 제가 못 받았던 걸 다 받았어요. 비싼 학원, 해외 연수, 차, 결혼 자금까지. 저는 그런 거 없었죠.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왜 나만 이런가 싶었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힘드셔서 못 해주신 거였다는 걸.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세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미안할 거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대학이라도 보내주셨잖아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한 거 아세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엄마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겠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의젓하게 자랐는지 엄마인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졸업하고 바로 독립했어요. 엄마한테 더 이상 부담 드리기 싫어서요. 오빠처럼 전세 자금 달라고도 안 했고 언니처럼 창업 자금 달라고도 안 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한테 제대로 못 해줘서. 엄마, 미안하지 마세요. 전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지혜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랑 언니 요즘 좀 이상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오빠가 엑셀로 상속 분배안 만든 거 알아요. 언니가 SNS에 엄마랑 사진 찍어 올린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알고요. 지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와 언니가 유산 때문에 엄마에게 잘하는 척하는 것을 말이에요. 지혜야, 그걸 알고도 아무 말 안 했니? 네. 오빠랑 언니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지 확실해졌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금요일에 발표할 건데 너 놀라지 마. 무슨 발표요? 그냥 엄마가 생각하는 공평한 분배야. 엄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빠 언니가 더 받아도. 아니야, 지혜야. 엄마가 결정한 거니까 너는 그냥 받아들여.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이잖아요. 결정하셨어요? 응, 결정했어. 정말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어요. 아마 자기가 제안한 대로 하겠거니 생각했겠죠.
내일 변호사 선생님 앞에서 발표할게. 어머니,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도 준비할 게 있어서요. 준비? 무슨 준비? 아니, 그게 제가 장남으로서 할 말이 있어서요. 장남으로서 할 말. 아마도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냥 내일 들으면 돼. 길지 않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두고 싶었거든요. 나의 자식들에게 라고 제목을 쓰고 천천히 내용을 적어 내려갔어요. 40년 동안 너희를 키우며 엄마는 행복했다. 너희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이제 엄마도 알게 되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효도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라는 것을.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또 찾아왔어요. 내일 발표를 앞두고 걱정이 된다며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일 오빠랑 언니가 뭐라고 하면 제가 엄마 편 들게요. 지혜야, 너는 정말 착하다. 엄마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엄마, 또 그런 말씀하시면 삐질 거예요. 엄마가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저는 막내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 그냥, 엄마 말이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변호사가 오는 날, 제 결정을 발표하는 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어요. 둘 다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일찍 왔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기대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라. 거실에 앉은 민수와 수진이는 계속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슨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최종 결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결정을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양심에 따라 결정하겠어요. 그럼 어머님, 최종 결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펜을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와 수진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혜만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어요. 40년 된 가계부.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민수가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랑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쓴 가계부야. 4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보였어요. 엄마, 이거 왜 갑자기?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받았는지 기억하니? 엄마가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지 말이야. 저는 가계부의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8년 민수가 대학에 입학한 해였습니다. 민수야, 1998년 3월 5일. 엄마가 너 대학 등록금으로 얼마 줬는지 기억해?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450만 원. 그때 엄마가 식당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니? 하루 14시간씩 쉬는 날 없이 6개월 일해서 모은 돈이야.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0년
내가 군대 갔다 온 후에 차 사준 거 1200만 원. 그때 엄마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가야 했는데 참았어. 내 차 사주느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2005년 내 결혼 자금 5천만 원. 그때 엄마가 식당을 팔았어. 2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 내 결혼 자금 만들려고. 어머니, 그건 2010년 내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그때 엄마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해야 했는데 미뤘어. 내 전세 자금 보태주느라.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40년간의 기록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총 얼마인지 아니? 1억 원이야. 엄마가 너한테 쓴 돈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차례였어요. 수진아, 너도 들어봐. 1995년 내가 미술학원 다닌다고 했을 때 월 50만 원씩 3년. 총 1800만 원. 엄마, 저는 2000년 내가 영국 어학연수 간다고 했을 때 1500만 원. 엄마가 밤에 식당 청소 일을 더했어. 그 돈 만들려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2008년 내 학원 창업 자금 3천만 원. 그때 엄마가 가지고 있던 예금 다 털었어. 엄마, 2015년 내 차 바꿔준 거 2천만 원. 그때 엄마가 여행 한번 가고 싶어 했는데 참았어. 내 차 사주느라. 엄마, 저는 몰랐어요. 총 얼마인지 아니? 7,300만 원. 내한테 쓴 돈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막내 차례였습니다. 지혜야, 너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엄마가 말해줄게. 지혜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1998년 내가 대학 갈 때 엄마가 등록금 절반밖에 못 줬어. 225만 원. 나머지는 내가 장학금으로 충당했지. 엄마, 괜찮아요. 2000년 내가 컴퓨터 필요하다고 했을 때 중고로 산 거 30만 원. 오빠는 새 걸로 사줬는데 너는 중고를 사줬어. 엄마, 됐어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달 준 생활비. 월 20만 원씩. 총 960만 원. 오빠 언니한테 준 것의 절반도 안 돼. 엄마, 그만해요. 제발.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총 얼마인지 아니? 1,500만 원. 오빠한테 준 것의 15분의 1, 언니한테 준 것의 5분의 1밖에 안 돼. 가계부를 덮었어요. 그리고 세 자식을 차례로 봤습니다. 엄마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니? 침묵이 흘렀어요. 너희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했지. 투자받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민수와 수진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럼 지혜는? 이 아이는 적게 받았으니까 적게 받아야 하니? 그게 공평한 거니? 어머니, 저희가. 민수야, 너는 7억 받아야 한다고 했지. 장남이니까. 수진아, 너는 6억 5천 받아야 한다고 했어. 자주 연락했으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지혜는? 이 아이는 2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지. 이 아이가 받은 게 적으니까.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너희는 엄마가 준 걸 투자로 생각한 거야. 돌려받아야 할 투자금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준 건 투자가 아니야. 사랑이야. 계산해서 준 게 아니라 사랑해서 준 거야.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아, 너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두 사람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최종 결정을 말할게. 변호사가 다시 펜을 들었어요. 15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이렇게 나눌 거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막내 지혜에게 50%, 7억 7,500만 원. 뭐라고요? 민수와 수진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큰아들 민수에게 25%, 3억 8,750만 원. 어머니, 이게 무슨. 둘째 수진에게 25%, 3억 8,750만 원. 엄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불공평? 뭐가 불공평한데? 지혜가 절반을 받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왜 안 돼? 지혜가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장남이고 장녀인데 장남 장녀라고 해서 더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 변호사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산 분배는 전적으로 유언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자식도 둘이고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아요. 너는 이미 1억 원 받았어.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리고 지혜는 엄마한테 1,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너희보다 훨씬 적게 받았지.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학원 운영이 쉽지 않다고요. 내가 힘들면 지혜는 안 힘들어? 이 아이는 매달 250만 원으로 살아. 너는 월급이 500만 원이 넘잖아. 그래도 뭐, 너는 이미 7천만 원이 넘게 받았어. 지혜는 1,500만 원밖에 못 받았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의 결정은 이거야. 지혜 50%, 민수 25%, 수진 25%. 이게 엄마가 생각하는 진짜 공평함이야. 민수와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뭐가 심한데? 지혜한테 2억만 주자고 한 너희가 더 심하지 않니?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엄마 살아있을 때 얼마나 효도했는지 생각해봐.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오고 생신에도 전화 한 통이면 끝이고. 어머니, 지혜는 달라. 이 아이는 돈은 없어도 시간을 냈어. 엄마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자주 찾아왔고 직접 요리해서 같이 먹고 엄마 말벗이 되어줬어.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야.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야. 민수가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저희도 나름대로 효도했는데. 나름대로? 유산 때문에 갑자기 친절해진 게 효도니? 너희가 유산 이야기 나오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엄마가 다 봤어. 비싼 선물 사오고 SNS에 사진 올리고 엑셀로 분배안 만들고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밤에 몰래 유산 이야기하던 것도 지혜한테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어머니, 그걸 들으셨어요? 응, 다 들었어. 그날 밤부터 엄마는 결심했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하겠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이대로 유언장을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이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어요. 제 서명을 하는 순간 40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너희는 가봐도 돼. 민수와 수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지혜를 쏘아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지혜,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를 설득했지? 수진이가 지혜에게 나를 세우며 말했어요. 언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건 엄마가 결정하신 거예요. 거짓말. 내가 뭔가 했을 거야. 수진아, 지혜한테 화풀이 하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이건 엄마 결정이야. 지혜는 아무 잘못 없어. 민수와 수진이는 분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지혜와 저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엄마,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혜야, 넌 받을 자격이 충분해. 엄마가 못 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는 거야. 지혜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어요. 네, 옳은 결정이었어요. 진짜 효도를 한 아이에게 제대로 보상해 준 거니까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생신 때도 명절 때도 꼬박꼬박 연락하던 아이들이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역시 유산 때문이었구나. 서운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에요. 원하는 걸 못 받으니까 삐진 거겠죠.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수진이랑 같이요. 꼭 할 말이 있어서요. 짧고 차가운 문자였어요. 평소 어머니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왔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어머니,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할 말만 하고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유언장 다시 작성해 주세요. 뭐라고? 지혜한테 50%는 너무 과합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가 이미 결정한 건데 왜 받고?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가 공평하지 않은데?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이 더 받는 게 우리 문화 아닙니까? 민수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장남이라고 더 받는 건 옛날 얘기야.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더 오래 봉양했어요. 지혜보다 나이도 많고 어머니랑 함께 산 시간도 길잖아요. 봉양? 내가 언제 엄마를 봉양했니? 제가 되물었지만 민수는 계속 주장했어요. 제가 결혼한 후에도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렸고 선물도 드렸잖아요. 그게 봉양이니? 1년에 몇 번 오는 게?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엄마한테 자주 전화했고 생신 때마다 챙겼어요. 근데 왜 지혜랑 똑같이 25%만 받아요? 너희가 유산 때문에 갑자기 친절해진 거 엄마가 다 받다고 했잖니.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효도했어요. 지혜는 뭐 했어요? 그냥 가끔 와서 밥 해주는 게 다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래, 지혜는 가끔 와서 밥 해줬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너희는 돈 들여서 비싼 선물 사온 게 효도고, 지혜는 시간 내서 엄마 곁에 있어준 게 효도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뭐, 너희는 돈만 쓰면 효도라고 생각하니? 민수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 40%, 수진이 40%, 지혜 20%. 이 정도면 공평하지 않나요? 안 돼. 왜요? 저희도 양보하는 건데. 양보?
그게 양보야? 지혜한테 3분의 1도 안 되는 걸 주는 게 그래도 2억이 넘잖아요. 지혜한테는 충분한 돈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충분하다고? 누가 정한 거야? 내가 정한 거야? 엄마, 현실을 보세요. 지혜는 결혼도 안 했고 애들도 없어요. 저희는 가족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더 받아야 하고 없으면 적게 받아야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잖아. 너희는 지혜를 무시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상담받았어요. 뭐라고?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대요. 너, 지금 엄마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에요. 저희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비웃었어요.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1억 원이나 받아놓고? 그건 그거고 유산은 유산이잖아요. 수진이도 가세했어요. 엄마, 저희가 법적 조치 취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주세요. 원만하게 해결합시다. 원만하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원만한 거야? 저는 두 자식을 똑바로 봤어요. 너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나오시면 그럴 필요 없죠. 민수의 목소리는 변호사처럼 차갑고 논리적이었어요. 합리적. 좋아. 그럼 엄마도 합리적으로 말해줄게. 저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다시 꺼냈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1억 원. 이자 포함하면 1억 5천 정도 돼. 내가 받을 유산 3억 8천에서 1억 5천 빼면 2억 3천. 적당하지 않니? 어머니, 그건 별개 문제잖아요. 별개? 내가 투자받은 만큼 돌려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이미 받은 건 차감해야지. 수진이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지혜만 편드세요? 저희는 자식도 아니에요? 자식이지. 근데 효자 효녀는 아니야. 뭐라고요? 너희는 유산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 진짜 엄마 생각해서 온 게 아니야. 엄마, 지혜는 달라. 이 아이는 유산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엄마 걱정했어. 그 차이를 모르겠니?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지혜한테 속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애도 계산 깔고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지혜가 순진한 척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일 영리한 애일 수 있어요. 어머니 감정 이용해서 유산 독차지 하려는 거죠.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지금 동생을 뭐라고 했어? 내 동생을 계산적이라고? 유산 독차지한다고?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나가. 당장 나가. 저는 두 사람을 밀어냈어요. 68년 살면서 자식을 밀어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오지 마. 너희 같은 자식 없어.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너희는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야. 민수와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뭐?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받게 할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한 자식한테만 50%를 준다는 게 정상이에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식이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의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좋게 좋게 하실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지혜야. 저는 딸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제 곁에 앉으며 물었어요. 오빠랑 언니가 엄마를 고소한대. 뭐라고요? 유류분 청구한대. 그리고 엄마 정신 상태 검사받게 한대.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응. 내가 엄마 감정 이용해서 유산 독차지한다고도 했어. 지혜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포기할게요. 뭐? 제 상속분 포기할게요. 그럼 오빠랑 언니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준 건데 왜 포기해? 엄마,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 싫어요. 차라리 제가 포기하는 게 나아요. 지혜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준 거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거라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혜야, 엄마 말 들어. 절대 포기하지 마. 이건 엄마가 평생 못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야. 엄마. 그리고 내 오빠 언니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수와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결정한 걸까?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진짜 효도를 한 아이에게 보상한 거야.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내용 증명 보낼 겁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갈 거니? 내 친동생까지 적으로 만들면서?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전쟁은 시작됐고 저는 지혜를 지켜야 했습니다. 가족이 갈라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내용 증명이 도착한 건 3일 후였어요.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건. 큰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두 자식이 막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자식들이 서로 법정에서 싸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엄마, 제가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가족끼리 모여 이야기해 보자는 거였어요. 법원에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고마워, 지혜야. 법원 조정실에 들어갔을 때 민수와 수진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민수가 차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앉으시죠. 조정 담당 판사가 말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이번 사건은 명백한 유류분 침해 사례입니다. 법정 상속분은 자녀 각각 3분의 1인데 피신청인 박지혜가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자인 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결정하신 건데 문제가 되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판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최근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하시고 특정 자녀에게만 치우친 애정을 보이십니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최근 어머니께서 다른 자녀들을 집에서 쫓아내셨고 욕설을 하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피신청인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혜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지혜는 저축한 돈을 털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판사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닙니다. 평생 희생하신 어머니가 진정한 효도를 한 자녀에게 보상한 사례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영숙 씨께서는 40년 동안 세 자녀를 키우시면서 큰아들에게 1억 원, 둘째 딸에게 7천만 원을 이미 지원하셨습니다. 반면 막내딸에게는 1,500만 원밖에 지원하지 못하셨죠. 변호사가 가계부 사본을 제출했어요. 이게 뭡니까? 민수가 따졌어요. 40년간의 가계부입니다.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한 기록이죠. 그리고 최근 큰아들과 둘째 딸이 유산 문제로 어머니를 압박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녹취록? 민수와 수진이가 동시에 놀랐어요. 네, 어머니께서 자녀들의 대화를 우연히 녹음하셨더군요.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막내딸에게는 얼마만 주면 되는지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녹취록을 재생했어요. 거실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대화하던 그날 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래서 우리가 얼마씩 받는 거야? 15억이면 장남인 오빠가 절반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는 뭐 좀 주면 되지.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자기 집에서 우연히 들린 대화를 녹음한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판사가 녹취록을 검토하더니 민수와 수진이를 봤어요. 자녀분들, 이게 사실입니까? 그때는 판사님, 저희도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막내한테만 50%를 준다고 하시니까. 그럼 어머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막내딸에게 50%를 주기로 하셨습니까? 판사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제가 막내한테 못 해줬어요. 큰아들 대학 보내고 둘째 딸 결혼시키느라 막내한테는 신경을 못 썼죠. 항상 미안했어요. 그래서 유산으로 보상하려고 하신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막내만 진짜 저를 생각해줬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큰아들이랑 둘째 딸은 유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비싼 선물 사오고 SNS에 사진 올리고. 근데 막내는 달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는 유산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저를 챙겼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밥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돈 한 푼 없어도 시간을 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효도했어요. 전화도 자주 드렸고, 전화? 1년에 몇 번이나 했니? 명절이랑 생신 때 형식적으로 한 거 빼면? 지혜는 달라. 이 아이는 매일 문자 보내고 일주일에 2번은 직접 찾아왔어. 엄마가 외로울까봐. 민수가 반박했어요. 어머니, 저는 회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자주 못 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효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바빴다고? 골프 치러 가는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 보러 올 시간은 없었어? 그건 민수야, 엄마가 다 알아. 내가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간 거.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올 생각은 안 했지?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돈으로 하는 효도보다 마음으로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예요. 하지만 어머님, 유류분 제도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준 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판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큰아들은 이미 1억 원, 둘째 딸은 7천만 원을 받으셨네요. 이걸 감안하면 잠깐만요. 지혜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큰아들과 둘째 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각각 얼마인가요? 법정 상속분이 각 3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이니까 약 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미 1억을 받았고 현재 유언장대로라면 3억 8천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4억 8천. 유류분 2억 6천보다 훨씬 많죠. 둘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7천을 받았고 3억 8천을 더 받으면 4억 5천. 유류분보다 많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다시 검토했어요. 맞네요. 사실상 유류분 침해가 없군요. 뭐라고요? 민수와 수진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이미 생전 증여받은 금액과 유언장상 상속분을 합치면 두 분 모두 유류분보다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계산을 다시 해주세요. 민수의 변호사가 황급히 계산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판사님, 그럼 생전 증여는 왜 빼고 계산한 겁니까? 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포함해서 계산했어야죠.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조정은 신청인 측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유류분 이상을 받으셨으니까요. 안 됩니다. 다시 조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진행하시려면 정식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민수야, 엄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옳은 일? 가족을 갈라놓는 게 옳은 일이에요? 가족을 갈라놓은 건 너희야.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동생 탓하고. 엄마는 너희한테 실망했어. 정말 실망했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가족은 원래부터 없었어. 너희한테 엄마는 그냥 재산이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유산 때문에 법원까지 온 게 가족이야? 저는 돌아서서 지혜와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뒤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 저 때문에. 지혜야, 내 탓이 아니야. 오빠랑 언니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진짜 끝났어. 가족이 법정에서 갈라선 날. 하지만 제 곁에는 진짜 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법정 조정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 지나갔고 제 생신도 지나갔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닌지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그리고 지혜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택배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민수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석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걸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받았으니 얼마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어머니께 진짜 효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때우고 명절에만 찾아뵙고 그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지혜만 보면 질투가 났습니다. 저보다 적게 받았으면서 왜 더 많이 받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지혜는 어머니께 시간을 들였고 저는 돈만 들였다는 것을.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장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가 깨달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언젠가 어머니께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들 민수 올림. 상자 안에는 무릎 보호대와 영양제가 들어 있었어요. 비싸지 않은 평범한 제품들이었지만 예전처럼 거칠애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편지를 쥐고 울었어요. 화가 나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온 거예요? 지혜가 물었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만나보세요. 뭐?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지혜야, 너 괜찮겠니? 오빠가 너한테 그렇게 해. 괜찮아요. 저도 오빠예요. 미워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무시했던 오빠를 용서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진짜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지혜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엄마,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꼭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수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하러 왔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68년 살면서 큰아들이 제 앞에 무릎 꿇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엄마. 수진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저렇게 만들다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예전처럼 계산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석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지혜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일어나거라. 제가 말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고. 무릎 아프잖아.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거실에 앉은 세 남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야, 너한테 할 말 있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오빠가 정말 미안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계산적이라고 욕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야, 언니도 미안해. 너한테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거. 정말 나쁜 언니였어.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언니,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제가 50%를 받게 됐으니까 놀라셨을 거예요. 지혜야, 근데 오빠 언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은 진심이죠? 유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반성해서 온 거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심이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법원 일 때문에 회사에 소문이 났거든. 아버지 유산 때문에 동생 고소했다고. 결국 권고사직 당했어. 오빠, 처음엔 억울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더라. 그런 사람을 누가 믿고 일을 맡기겠어? 수진이도 말했어요. 저도 학원 문 닫았어요. 학부모들이 소문 듣고 애들 다 빼갔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애들 가르치는 게 싫다고. 언니, 지혜야, 우리가 벌 받은 거야.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엄마 말 들어. 내 어머니. 너희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가족을 잃은 거야.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야. 엄마가 유언장을 그렇게 쓴 건 벌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가 깨달았으면 해서였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효도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그럼 됐어.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5천만 원이야. 너희한테 주는 거야. 어머니, 안 됩니다. 저희는 받아.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유산이 아니라 엄마 마음이야. 어머니, 근데 조건이 있어. 지혜한테 잘해줘. 이 아이는 너희 동생이야. 평생 지켜줘야 할 동생이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지혜가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맛있다, 지혜야. 역시 내가 만든 게 최고야.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혜야, 언니가 요리 좀 배워야겠다. 너처럼 맛있게 만들려면. 수진이도 농담을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세 남매가 함께 웃는 모습을 봤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되는구나.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걸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과 자식에게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 많이 준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야 사랑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엄마가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진한 상처들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어머니 대접하고 싶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수진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엄마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엄마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지혜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우리 엄마. 오늘 오빠 언니 만나느라 힘드셨죠?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깨닫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새하얀 눈처럼 우리 가족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마음으로. 이런 감동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